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대선판을 흔들고 있는 이슈들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부산 가톨릭대 차재원 특임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몇 가지 이슈들을 좀 준비해서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슈 좀 먼저 보여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문 대통령, 윤석열 정면 충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적폐 수사에 대한 발언을 윤석열 후보가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강력히 분노한다, 또 이 부분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도 요구를 했는데 글쎄요, 대통령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대선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다는 거, 물론 뭐 대변인을 통해서 전달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이례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례적입니다. 제가 생각하더라도 수많은 대선이 있었지만 대선 전국에서 정부가 선거일이 임박해 올수록 사실상 어떤 뭐 그 메시지라든지 혹은 어떤 정책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삼가한다 그럴까요? 네, 좀 뭐랄까, 자제하려는 경향들이 있죠. 정치적으로 비치지 않게 자제하려는 그런 상황을 계속 보였지요. 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승만 정권 때 1960년 대선이 있었어요. 정 부통령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 1959년부터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6인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 네. 국토, 법무, 뭐 채신, 뭐 농림 이렇게 해서 이 내무 네, 이런 부처에. 6개 부처의 장관들이 다 모여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도록 독려를 했거든요.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4.19 혁명이 일어나고 그 이후부터는 절대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헌법에도 명시를 하고 절대 그렇게 못하도록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가져오면서 정부가 언제나 이렇게 했어요. 그 선거에 임박할수록 이 내각의 6인 그 위원회가 전혀 안 보이게 네. 내각의 어떤 수장들, 선거에 관련된 수장들을 당 적이 없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뭐 중립 내각이라고 표현될 수 네네. 있는 이렇게 해서 선거에 어떤 그런 빌미를 주지 않는 걸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후보를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이 곧 이제 27일밖에 안 남았는데 직접적으로 사과를 요구한다. 이건 굉장히 정치적 행위잖아요. 만약 사과를 안 하게 되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해야 되고 이러면 남은 시간 동안 계속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 것을 두고 사실상 굉장히 많은 어떤 파장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왜 했느냐. 예.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두 게 가지요.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 있어서 어찌됐든 자신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레드라인이 있다. 자기한테는. 그 레드라인을 침범할 수는 없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표명해 왔듯이 우리의 유전자에는 뭐 적폐가 없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울산 선거라든지 혹은 뭐 월성 원전 그런 그 경제성 조작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재판에서 그대로 끝내라. 혹시나 그걸 재수사해서 네. 그 윗선으로 가지 않는 것을 바란다라는 또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이례적으로 선거 개입이라고 비춰질지언정 이것만큼은 꼭 확고하게 레드라인을 그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뛰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 개입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선거 개입으로 비춰질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여지가 있다? 아니, 간단하게 공직선거법 9조 1항에는 네.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표현 행위를
규제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공직선거법에 예. 명시가 돼 있네요. 그럼요. 저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탄핵을 당한 것도 네. 당시에 한나라당이 그 총선에서 이기면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기 때문에 예. 탄핵을 당했는데 물론 이제 이 소추를 당했지만 네네. 탄핵은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헌재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6가지 사항 중에 정치 개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결정문에 써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의 네. 사안이 아니다. 이기 때문에 기각을 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당시에도 어쨌든 이렇게 선거에 임박해서 또는 선거에 개입할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대통령의 표현에 대해서 헌재에서도 사실 그때 경고를 네.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종훈 평론가께서 그러니까 1960년 4.19 혁명 이후에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권 세력이 뭐 선거에 개입하지 않은 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는 좀 그러니까 1987년 민주화 이후의 상황과 그 이전 상황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3공화국, 제4공화국이라는 유신공화국, 제5공화국 때는 그 현직 대통령이 사실 뭐 총선과 또 자신의 출마하는 직접 대통령 선거를 네. 자주우지하다시피 했죠. 그렇죠. 그런데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현직 대통령이 지금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이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 좀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네. 그건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가장 큰 개혁으로 추진했던 게 검찰 개혁이었거든요. 네. 그 검찰 개혁이 지금 그건 말 그대로 지금 실패한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이 검찰 개혁에 앞장서기 위해서 본인이 임명했던 윤석열 당시 총장이 지금 이제는 야권 후보가 되어서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를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감내하기 힘든 그런 아마 모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번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의 그러한 지금 적폐청산 수사에 네.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마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자신이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하게 됐던 계기였던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의 그 비극적 사건을 네. 아마 되새기게 하는 그러한 아마 트라우마를 아마 건드린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뭐 언론에서 영린을 건드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영린을. 뭐 그거는 뭐 지금 군주제 시대 때의 용어니까 예. 저는 적절치 않고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해갈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유력 후보에 대해서 직격적으로 비판하는 부분은 저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지금 만약에 않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진짜 이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이 지금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국가 운영에서도 상당한 차질이 빚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뒤에도 상당히 그러니까 이 대선에 대한 아마 이 승복이 쉽게 되겠습니까? 상당한 아마 이 지금 분열과 대립과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물론 문제의 발언은 윤석열 후보가 했지만 이러한 상황 자체를 오히려 지금 더 심화시키는데 현직 대통령이 지금 개입하는 듯한 네. 역할을 하는 듯한 모양새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저는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다 적절치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또 다른 다시 반응을 좀 봤더니 사과보다는 좀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라는 얘기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생각이 같다.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수사, 사정을 강조했던 부분은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걸 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약간은 이제 그 부분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런 모양새라기보다는 네네. 어쨌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윤 후보가 했던 얘기 적폐 수사라는 단어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그리고 이제 여권에서 주로 공격을 하는 것이 이제 정치 보복을 맞아요. 지금 윤 후보가 하겠다는 선언을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해석을 해서 아니다. 공세를 펼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치 보복은 없다. 내 사전에 없다. 방점이 이제 거기에 찍힌 거죠. 거기에 정치 보복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어쨌든 원칙적인 부분, 원칙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의 수사 이런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가져가면서
이게 너무 정치적인 맥락에서 자신의 말이 해석되는 부분에 대한 반박을 한 것인데 저는 이번 사안을 보면서 이게 지금 윤 후보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지금 둘 다 선을 넘고 있다라고 봐요. 아, 둘 다. 예, 양측 그렇습니다. 다. 지금 윤 후보도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 제가 한 2번을 다시 딱 읽어봤는데, 예. 그러니까 적폐 수사라는 이 용어가 주는 의미, 물론 그건 기자가 물었습니다. 적폐 수사라는 용어를 썼지만 거기에서 윤 후보가 답변을 할 때 그 부분을 뭐 당연히 해야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폐 수사 이런 용어 자체는 어떤 정치적인 맥락이 좀 들어가는 용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원칙적인 입장만 얘기했으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뭐 얼마나 많은 범죄를 그 부분이 무엇을 말하는지 저는 분명치가 않게 느껴지던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 윤 후보도 선을 넘었다라고 보고 청와대의 반응 첫 번째 반응은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첫 번째 반응 매우 부적절하고 불쾌했다. 사과를 요구하는. 그리고 아무리 선거라지만 좀 분노하는. 지켜야 될 선이 있다. 이런 얘기를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강한 분노 그리고 사과를 요구하는 차후에 이제 이렇게 예. 했는데 저는 어제 그저께 메시지 정도 내면서 청와대의 그런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는 그렇죠. 것만으로도 그걸 타는 정도 갔으면은 괜찮은데 대통령의 그런 강한 분노라는 표현, 이 사과 요구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게 지금 전선 자체가 윤석열 문 대통령으로 맞붙는 그러게요. 이것은 대단히 지금 이 대선은 물론이고 대선 이후까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좀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좀 그러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 말고 저는 양쪽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윤 후보도 정치 보복은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 문 대통령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원칙적인 우리라는 입장 정도로 더 나아가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표명한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사과인가에 대해서는 좀 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거지요. 모든 선거는 예. 그 해당 집권 세력에 대한 상 또는 벌이다. 이게 정치학자 피오리나가 한 말입니다. 상 즉, 또는 벌이다. 그러니까 현 집권 세력이 잘했으면 네. 집권 세력을 연장하는 세력한테 상을 주기 위해서 투표장에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집권 세력이 못했으면 그 벌을 주기 위해서 야당 세력에게 투표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정권 교체는 즉 벌이란 얘기.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역대 선거에서 야당의 유력 주자가 현 정부를 비판하지 아니한 그 야당 유력 후보가 있습니까?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겠다라고 그렇죠. 나오는 거죠. 무엇이 이제. 잘못됐다라는 것을 전제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폐 수사라는 말이 왜 제가 얼마나 지금 대통령이 화가 났을까를 생각해 보죠. 지금 윤석열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게 6월 29일이에요. 작년 6월이죠. 그때도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현 정부가 국민을 약탈하는 세력이다라고 했어요. 들으면 현 정부가 굉장히 화가 날 얘기 아닙니까? 국민을 약탈한다, 부패하고 무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10월 28일 기자회견문에서는 이번 대선은 불의한 정권과의 선명한 투쟁이다. 부정부패 척결을 내가 하겠다. 부정부패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현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말이 이겁니다. 누가 얼치기 진보 정권의 신적폐를 청산할 수 있나? 아니 신적폐라고 현 정부를 그때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청산할 수 있나? 내가 청산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신적폐를 청산하는 방법이 뭐죠? 검찰의 수사예요. 수사하겠죠. 왜냐하면 현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TF팀을 꾸려요. 아예 TF팀을 꾸려서 신적폐를 청산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드러난 게 없었어요. 그때까지. 신적폐를 청산하겠다고 TF 꾸려갖고요. 그다음에 1000명을 수사를 합니다. 그중에 200명을 구속 수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겠다라는 게 현 정부가 한 것대로 하겠다라는 게 무엇이 잘못이냐는 거죠. 네. 즉 현 정부가 했으면은 이건 적폐 청산이고 예. 다른 현 정부를 수사를 하면 뭐 정치 보복이다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없잖아요. 죄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왜 10월 28일 날 신적폐를 청산하는 게 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조용히 하고 이번에 지금에서
수사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아니 청산하는데 수사를 하지 그러면 청산하는데 수사하지 않고 청산할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도 다분히 그러니까 왜 다분히 정치적이다. 그리고 왜 그 사과를 못하냐면 이렇게 계속 일관되게 얘기를 해서 결정적으로 아 수사는 뭐 내가 개입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현 정부가 한 듯이 상황 그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전부 다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명한 어떤 투쟁은 유력한 후보의 권리예요. 야당 후보의. 어떻게 보면 선거 관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아주 적절했다라고 보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표현이나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있어서. 이런 불필요한 공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표현에 대해서 완벽하게 제가 꼭 잘했다 이건 아닙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사과를 말씀하셔서 야당 후보가 사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아니었다. 거죠. 27일 남겨놓은 시점 시점에서.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입이 과연 이 정치권에 또 어떤 파장을 낳게 될지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굉장히 눈길을 끌었던 이슈죠. 잇따라 고개 숙인 대선 후보 배우자들입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이어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도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과잉 의전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사과의 내용을 두고는 좀 가타부터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욕하면서 배운다는 표현 쓰는데 사실은 지금 배우자의 의혹을 이 먼저 제기된 책이 사실은 김건희 씨, 네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였잖아요. 당시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지만 침묵했고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부인을 하다가 결국에는 또 서면 사과를 하고 그렇죠. 그 마지막에는 또 직접 모습을 나와서 나타내서. 육성 사과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 또 더 큰 문제는 두리뭉실하게 사과한다. 두루뭉실하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고, 그리고 또 끝나고 난 뒤에도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도이치모터스 뭐 주가 조작 이야기가 조작, 계속적으로 네, 나올 수밖에 의혹에. 없고, 그리고 어제 김혜경 씨 사과 끝나고 난 뒤에도 어제 또 새로운 또 하나 그 폭로가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지금 그러니까 이 개인 카드로 비서의 개인 카드로 이 결제를 했던 것 갖다가 법인 카드로 그러니까 바꾸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10개의 사례가 구체적으로 네, 제시가 폭로가 됐거든요. 됐죠. 만약에 이 제보자의 주장대로가 맞다고 한다면 네. 이거는 사실 뭐 갑질 의전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금 횡령의 사건이잖아요. 그런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오늘 또 지금 뭐 일부 보도를 보면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법인 카드로 결제를 하고 난 뒤에 그것이 이재명 지사의 업무 추진비가 아니라 네네. 각 지금 경기도청에 해당 국실과에서 여러 가지 하는 그 이 사업을 위한 이 지금 그 업무 추진이나 비용으로 지원금을. 된 것처럼 네.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실과장들이 뭐라고 해명을 했냐고 하면 총무과에서 좀 그렇게 결제해달라고 해줬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만약에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맞다고 한다면 이건 말 그대로 지금 공금 횡령, 뭐 쉽게 말하면 도둑질이죠.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 측 김혜경 씨도 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거고, 그러고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이, 근데 문제는 수사가 과연 언제 결과가 나오냐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보고 난 뒤에 자신의 표심이 결정할 때 중요한 하나의 판단의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그러니까 투표일 이전에 이것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인데, 어쨌든 그것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뭐 이 경기도는 일단 지금 이재명 후보가 떠난 뒤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속도를 좀 높여서 좀 결과를- 실질적 진실을 저는 뭐 투표일 이전에 좀 반드시 좀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진짜냐, 뭐 가짜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러게요. 대선판이 좀 후보 간의 경쟁이라기보다는 지금 배우자의 전쟁으로 좀 옮겨 붙은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이른바 네거티브 우려가 이번에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요. 의혹들이 그야말로 하나가 아니면 꾸러미로 그냥 여러 군데서 줄줄이 나오면서 나오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의혹들이. 계속해서 참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이번 대선에서의 선택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이 김혜경 씨 관련된 의혹 부분은 또 김건희 씨 관련된 의혹과는 또 성격이 좀 달라요. 이건 이제 어쨌든 공직과
또 그걸 사적인 이용한 부분과 유용했던, 예, 이렇게 네. 이제 얽혀 있는 이른바 공직의 사유와 권력의 사유와도 다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그 지난번 김혜경 씨 사과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정말 진솔하게 납작 엎드리는 자세를 취해야 이 이슈를 조금 그래도 타개할 수 어느 정도 있는, 방어하고 갈 수 네.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 전에 냈던 입장문과 뭐 별 차이가 없어요 내용상에. 그러니까 그냥 사과를 위한 사과 같은 그런 네네.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게요. 질의응답이 있어서 뭔가 좀 구체적인 게 나오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도 이재명 후보의 인식과 김혜경 씨의 인식이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안은 그 제보자 A 씨와 상급자인 배 씨 사이에 갈등에서 발생했다라는 그 인식이 그대로 김혜경 씨의 사과에도 나옵니다. 뭐 그 A 씨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언급이라든지 발언이나, 네. 이재명 후보도 뭐 깊은 위로를 드린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근데 직접적으로 그 사안과 관련해서 수혜를 본 사람은 이재명 후보 부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부부와 분리해서 배 씨와 A 씨 사이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보하는 당사자가 직접 그 일을 실행했던 사람이고 또 이슈의 성격도 그렇고 이런 등등의 몇 가지로 봤을 때 굉장히 이것이 민감하고 사람들의 그 감수성을 자극하는 그런 소재임에도 그에 맞는 사과와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상황은 이재명 후보로서는 참 악재다라고 네. 보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이 정면으로 충돌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단기적으로는 지지층 결집이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이 일정하게 결집을 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하지만 이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대선을 핵심적으로 가르는 건 정권 교체 프레임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는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 이걸 계속 강조를 해왔고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얘기를 해오면서 차별화를 강조를 해왔는데 이번 일로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차별성이 사라지는 지금 그런 흐름이거든요. 희미해졌다라고 예, 보겠군요. 이것이 상당히 미묘한 여러 가지 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궁극적으로 지지율에 과연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는 데까지 갈 거냐. 그만큼 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도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싸움에서 어느 쪽이 더 높게 상승할 거냐. 이건 이제 좀 여론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맘때쯤 되면 대선 후보들의 비전, 정책 그리고 내 미래를 맡길 만한 인물인가에 대해서 좀 유권자들이 좀 판단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뭐 후보 자체의 논란, 의혹 그리고 지금 심지어 이제 배우자 의혹까지 계속 번지다 보니까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유권자들이 판단할 시간이 점점 줄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첫 번째는 그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그 조사를 해봤더니 네. 스윙 보터 내지는 네. 그러니까 부동층이라고 표현하는 예. 그러니까 이 투표일 2주 전까지도 누구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10% 정도, 15% 정도는 아직 되거든요. 정하지 못했다. 아직 정하지 못했다. 우리도 지금은 부동층을 쭉 보면 약 한 15% 정도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줄었어요. 부동층이 좀 줄어들었지만 투표에 다가올수록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나머지는 완전 이제는 거의 마음을 이제 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15%가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언제였냐면 2012년 선거에서 네. 양대 진영 선거가 됐잖아요. 나머지 제3후보 전혀 없이 네.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그때 51대 49 게임이 돼버렸어요. 박빙. 예, 완전 박빙. 네. 그러니까 거의 45대 45의 이 그 싸움에서. 지지율이 딱 됐고 나머지 스윙보터가 어디로 사실, 가느냐. 결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스윙보터들은 대개는 네거티브로 사실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거티브로 흔들렸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온갖 네거티브들의 이미 마음을 정했을 텐데 계속 갖고 있었던 건 확신이 없었거나 혹은 보다 더 이 후보가 더 내가 표를 줄 만한 이유가 자기한테 없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대개 미국에서도 조사를 해보면 포지티브한 것으로 선택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부동층이 마지막에 결정을 할 때. 그러면 2주 전에 대개는 새로운 네거티브가 안 먹힌다는 걸 알고 자꾸 비전을 얘기하게 되거든요. 정책이나 비전과. 2주 전, 3주 전에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은 그렇죠. 거겠네요. 내가 저 사람이 부적합하다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 때문에 적합하다는 걸 더 많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완전히 뒤바뀌어서 사실 그게 조금 되긴 했지만 양쪽 진영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가 새로운 아젠다로 싸울 게 없어졌어요. 경제 민주화 뭐 보수에서 받아들이고 뭐 하다 보니까 네네. 복지에서도 서로 다를 게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서로의 네거티브를 지금 치닫고 있는데 예. 아마도 이번 선거가 아주 극악하게 그런 그 지점을 뭐 보여주고 다 있는. 보여줄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반성이라든지 또 그런 것으로 다음 선거부터는 좀 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유권자들도 정치에 대한 냉소라든지 그러니까요. 회의론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은 기간이라도 포지티브하게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네거티브가 좀 계속 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 지점들은 이렇게 김혜경 씨 사과가 있는 후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건희 씨 카드를 다시 또 꺼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배우자 전쟁으로 다시 또 돌입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김건희 씨 논란과 관련해서는 저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좀 더 적극적인 해명이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지난번 그 당내 경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예. 조작과 관련해서 신한증권 계좌를 공개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보도를 보면 신한증권 계좌 말고 신한증권 계좌는 이제 뭐 이렇게 선수라는 사람한테 맡겼던 건데 거기서는 뭐 별로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네. 지금 또 다른 별도의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 정권 계좌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시기에 상당히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지금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예. 만약에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지난 경선 당시에 그러면 일종의 그 뭐랄까 꼼수로 썼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때 당시가 그러니까 이 그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후보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그거 좋다 그러면 내가 까겠다고 해서 일단 국민들한테 보여줬던 공개를 건 했는데. 신한증권 계좌였는데 예, 다른 그거 말고 계좌를- 다른 계좌가 예.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치적 꼼수 아니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분명한 해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공개를 해서 그렇죠.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리고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그저께 KBS의 보도로 이것이 알려졌는데 예. 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 지금 사실은 뭐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적폐청산 수사를 이야기를 했지만 네네. 그러한 부분들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본인의 주위의 그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해명과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난 뒤에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따지고 봤을 때도 이렇게 새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윤석열 후보 측이 좀 더 명쾌하게 명명백백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좀 보여주시죠. 세 번째 이슈, 이낙연, 추미애 저격, 선거 망치자는 거냐라는 이슈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이 반박 불쾌감을 표시를 했어요.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이유를 보면은 추미애 전 장관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낙연 후보의 사과가 먼저 좀 이루어져야 된다, 전제돼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이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선거에 망하자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내홍이라고 봐야 되는 이것도 내부 분열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황 판단을 추 전 장관이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지금 이럴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여권의 상황이 지금 이럴 때가 아닌 거죠. 결국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과정도 예. 결국 지지층 결집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판단에서 특히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이쪽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그리고 친문 세력의 지지를 받았던 이낙연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여권의 지지층 자체를 총력으로 모아가는 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 그렇죠. 맡은 그날 추 전 장관이 SNS에 글을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상황 자체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아닌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전 대표가 굉장한 불쾌감을 표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추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 자체를 다시 내리는 뭐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지금 여권으로서는 사실 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전부 다 지지층을 이제 끌어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이 또 요구되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 전 장관이라든지 몇몇 분 있잖아요. 여권에서 좀 이렇게 SNS라든지 이런 걸 자주 해서 좀 활발하게 하는. 예, 문제를 일으키는 발언을 하는 이런 분들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게 이제 여권 내 여러 가지 그런 흐름, 공감대가 좀 형성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결국은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와 문 대통령 맞붙는 이것의 결론, 양쪽 지지층의 결집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이냐, 이것이 거의 지금 마지막 변수가 아닐까. 다른 이제 얘기하는 수사라든지 감사 이런 부분들은 예. 대선 전에 어떤 결론이 나오기는 상당히 좀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등등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물밑에서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뭐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이낙연 선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미션 중 하나가 지지층 결집이라는 견해에서 봤을 때 추미애 전 장관의 SNS의 뭐 내용과 네. 타이밍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일을 통해서 뭐 일종의 이낙연 선대위원장의 뭐 군기 잡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이십니까? 아니 저는 딱 볼 때 뭐가 떠올랐냐면 이번 윤 후보와 또 이준석 대표 간의 네네. 갈등처럼 네. 갈등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왜 똑같냐면 예. 지금 초유의 여야 초유의 후보들이 정통 그 주류 세력이 아니에요. 윤 후보가 그렇죠. 주류 세력이 아니잖아요. 네네. 또 이재명 사실 후보도, 이재명 후보도 네, 사실 비주류라고. 국회의원도 안 해봤어요. 그러면 영선이죠. 주류 세력이 아니에요. 비주류 세력들이 후보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원래 당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 그다음 당권은 누가 할까?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스텝을 생각하는 예, 그렇죠. 이준석 대표도 자기 정치를 한다, 비판을 받는 게 이게 누가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자기가 그다음 스텝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를 갖고 계속 지금 악유를 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네.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았잖아요. 추미애 전 장관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되든 안 되든 그 이후에 당권 경쟁이 굉장히 심각해질 테고 저 정계 개편의 요구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네. 그랬을 때 대정동 이슈를 굳이 이낙연 지금 선대위원장이 옛날에 했다고 경선 때 했다고 해서 그걸 이렇게 갖고 올 꺼내올 이유가 필요가 없거든요. 네. 왜 했냐면 저 자리 내가 갖고 가야 되는데. 내가 했어야 됐는데 나를 중심해서 다음 당권을 지금 생각을 해야 쥐고 가야 되는데 되는데.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지금 앉았단 말이죠. 네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됐다 그러면 1등 공신이 될 거예요. 그렇겠죠. 왜 호남 지지율이 좀 정체되거나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됨으로써 투입돼서? 호남이 다시 올라갔다. 그럼으로써 저 대선을 이길 수 성공했다. 있다면. 이렇게 네. 지금 만약에 그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당권 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된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이게 지금은 뭐라도 하나 메시지를 던져야지 해서 어떤 상황을 지금 만든 내 존재도 있다. 존재감을 어쨌든 어필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초유의 사태지만 양쪽 다 다음을 생각하는 네. 그런 그 중진 호소기였다. 의원들의 지금 이 중진 정치인들의 네. 행보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글쎄요, 지금 막 불 꺼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거 다음 스텝 생각할 때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음 스텝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두 사람 다 당 대표를 지냈거든요. 네, 그렇게 예. 뭐 저는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 대표가 네. 뭐 다음 뭐 당권을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의 아마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행보 네네. 뭐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서울시장 뭐 출마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뭐 그런 그 하나의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난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하고 다른 측면에서 다른 네네. 반대편면에서 이낙연 후보를 견제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도와줬던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 본인 입장에서 좀 억울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총괄선대위원장이 해야 되는데 네네. 뭐 그런 생각도 있을 건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사실은 지금 오늘의 윤석열 후보가 왜 있을까요? 저는 아마 거의 80%가 저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부 네. 장관의 공이 아니었을까 만들어줬다. 생각하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 그저께 올렸던 이거 소셜 미디어에 올렸던 글 자체가 예. 또다시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는 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총질을 하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때문에라도 지금 민주당의 어떤 아마 구성은 모두 다가 추미애 전 대표의 저런 행보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그날은 이낙연
이 총괄선대위원장이 출근 첫날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왜 이낙연 전 후보를 모셔왔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일종의 친문 결집,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뭡니까 중도청 네, 이런 확보를 부분들, 안정감 뭐 이런 거라고 그렇죠. 한다면 이 지금 그 이 추미애 전 대표의 이 글 자체는 말 그대로 평지풍파라고 네.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제 국민을 신임하지 못할 언동이 나오지 않도록 자제해달라. 그리고 SNS도 자제해달라고 비공개에서 또 얘기를 했다는 거 보면 뭐 이번 사안을 떠나서 어쨌든 좀 당내 어떤 군기를 좀 잡고 가겠다 이런 흐름인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는 원래 좀 진중, 네. 엄중 묵직한 느낌이 네, 그런 있습니다. 이미지를 많이 가져왔고 뭐 그렇게 또 별명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 좀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도층의 선택이 중요하다. 타깃을 중도층에 맞춰야 된다. 중도에 적극 지지층에 맞춰가지고 막 그런 뭐 극한 극렬하게 단어나 하는 것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도층의 국민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언행을 집권 여당이 보여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 자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후보도 그런 맥락에서 가야 되고 의원들도 그 SNS 하면서 엉뚱한 글 올리지 말고 네. 좀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진지하게 이 상황을 좀 봐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은 이낙연 전 대표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마크인 거죠. 호남 그런 엄중하고 진지한 이미지. 네, 네. 그다음에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적자로서의 이미지 이걸 이낙연 전 대표가 가지고 있지 쥐고 않습니까?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는 중도층과 이 호남을 중심으로 한 이 부분에서 자신의 역할이 있다라고 보고 당내 의원들한테도 일종의 그런 말씀하신 군기잡기를 하는 것이고 네네. 호남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지지층을 결집을 해서 그것이 이제 수도권으로까지 확산되게. 연결되도록 하는 거기에서 자신의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는 하겠다. 것이 아닌가 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논의 군불떼기만입니다. 이제 뭐 대선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계속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단일화 이슈예요. 뭐 안철수 후보는 안일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는 나오는데 되는 것인가? 지금 후보 등록일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데드라인이 좀 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은 있는데 글쎄요. 윤석열 후보는 뭐 10분만 해도 된다고 했지만 안철수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인 생각이다라고 해서 일종의 좀 선을 그은 느낌이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그 마감을 할 때 네. 데드라인이 무너지면 마지노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데드라인이라고 첫 번째 지금 그 선이 네. 아마도 이제 후보 등록일에서 네. 기탁금 3억 원 내야 되는 문제가 이제 제일 처음일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 투표 용지에 네. 이름이 들어가느냐 안 그렇죠. 들어가느냐. 그래갖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뭐 수백억 원이 들죠. 네네. 총 제 기억에는 이번 선거에서는 아마 선관위에서 519억까지 쓸 수 있다라고 상한을 지금 정해놓은 것 같은데 500억까지 다 안 쓰더라도 어쨌든 수백억이 그렇죠. 그걸 들어야 되지 어마어마한 않습니까? 또 자금이 유세 들어가죠. 차량, 뭐 예. 플랜카드. 물론 이게 선거를 돈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어쨌든 내가 무엇인가를 투자를 했을 때 그만큼 무엇이 나한테 돌아오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합리적 선택 이론이긴 한데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의 남은 지금 상황 속에서 자신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죠. 최대한 그러니까 그 담합을 해서 지분을 많이 얻어내느냐, 예. 아니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내가 선택받게 하느냐.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15% 이상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돼요. 얻어야죠. 그쵸. 어쨌든 예. 15% 이상에서 20%까지면 더 좋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0%대로 지금 주저앉은 것을 15%대로 다시 상승시킨다면 네. 두 가지 의미예요. 15%니까 완전히 다 보전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배수진은 딱 성공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15%로서 어쨌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거나 네, 네. 혹은 한번 적합도나 뭐 경쟁도나 이렇게 여론조사 해볼 수 있는 그러면 10%에서 15% 이렇게 다시 상승세다라는 거 국민들한테 인지시키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토론회. TV 토론. 예, 오늘 토론에서 마지막 승부를 걸 확실한 수밖에 뭔가를 없고요. 보여줘야 왜냐하면 법정 토론은 21일이에요. 좀 멀리. 예, 멀리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전에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오늘 토론회를 완전히 기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 이 토론회에서 내가 지난 4년 전에 토론회 때문에 망했지만 이번 토론회에서 내가 다시 역전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달라졌다는 나한테 걸.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인식시킨다면 정책적인 측면이나
것이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신한테 훨씬 지지율이 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그렇겠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첫 번째 마지노는 첫 번째 이 저지선은 분기점은, 끝날 것 네, 같아요. 네. 넘어갈 것 지나갈 같아요. 것 지나갈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오늘의 결과가 좋다면 이게 한 5일 정도 후에 제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토론을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지금 승부수를 걸 것이다. 걸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2차 TV 토론이 굉장히 또 중요해졌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과연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가능할 것인가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문제가 아니라 네네. 저는 오늘 뭐 지금 신문에 일어난 단일화 삼각관계라는 제목이 나왔어요. 삼각관계. 삼각관계가 무슨 이야기냐? 결국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지금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지금 상당히 열을 내고 있다는 네, 겁니다. 사실 러브콜을.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뭐 커피 한 잔 하면서 10분 만에 결정낼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만약에 자기가 그러니까 포기하겠다고 하면 그럼 당신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보고 당신이 하십시오 하면 10분 만에 결정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안철수 포기하세요. 후보 보고 양보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10분 만에 됩니까? 그 절대 안 되죠. 어렵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이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지금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훨씬 더 절박성을 내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보면 지금 단순하게 통합정부뿐만 아니고 통합정부에다가 책임총리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죠. 뭐냐?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네. 거죠. 그리고 저 권력구조 개편과 아울러서 지금 소위 말해 선거제도 개편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맨날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정권 교체를 이야기했는데 뭐 때문에 정권 교체하느냐? 정치 교체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권 교체는 일단 빼더라도 네. 정치 교체하게 내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적극적으로 다가간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왜 가면 윤석열 후보 올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지금 이 양당 구조를 획파할 수 있고 네. 완전히 권력 구조를 바꿀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카드를 제시하는 쪽으로 손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절박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안철수 후보가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가. 네네. 그거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냉철하게 판단할 대목이라는 거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일종의 구애를 지금 보내는 상황이 좀 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들이 좀 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길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안철수 후보가 보여줬던 행보가 어쨌든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 그 정권 교체 이걸 계속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정치 교체라는 뭐 그런 명분을 세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 그건 좀 상상의 범주에는 들어가 있지만 현실화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이 문제는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의 최근 지지율을 보면은 지금 네. 한 자릿수입니다. 오늘 물론 이제 아까 이종원 평론가 얘기대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네. 어떤 뭐 인상적인 어떤 모습을 모습을. 보여줘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대략 그렇고 지금 전체적인 대선판의 흐름이 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지금 윤석열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이 맞붙는 이런 판이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른바 정권 교체냐 지지층 결집이냐 이게 큰 이 정권 장출이냐 이것이 완전히 막 부딪히는. 거의 지금 극점으로 갔단 말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곤혹스러운 상황까지 갔어요. 그럼 이 속에서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은 더 확장성을 가져가기가 힘든 구조 자체가 돼버렸어요. 갇힐 수밖에 없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마 안철수 후보가 고민이 참 많을 깊어지겠네요. 것으로 그렇게 좀 보이고 물론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제 포털 광고도 하고 뭐 유세차도 계약해서 완주 의지를 이렇게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최종 결과를 두고 봐야 되는데 네. 여전히 어떤 그 야권 내에서의 단일화 압박 강도도 높고 그리고 향후에 집권 이후에 지금 단독으로 정부 운영을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하기가 힘들어요. 협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든 간에 네네. 그런 측면에서도 좀 이렇게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고 그 방법은 아마 여론조사 이런 것은 힘들 테고 결국 후보들 간의 담판에 의한 단일화 이 방법밖에는 현실적으로 없지 않나. 그것은 결국은 점치기가 어려운 거죠. 뭐 금방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네. 아니면 조금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안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네. 가능성이 여전히 병존하고 있다. 뭐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몇 가지 이슈들 꼽아서 짚어봤는데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참 정치공학적으로도 해석하기 힘든 정도의 상황들이 연출되다 보니까 아마 유권자들의 마음들, 국민들의 생각도 좀 복잡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분명한 뭔가를 좀 선명하게 보여주는 기회가 이번 TV토론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TV토론 저희도 잘 보면서 어떤 얘기와 어떤 비전이 나오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종근 평론가, 차재원 교수, 소정석 전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